정실 부인에게 쫓겨난 둘째 부인의 인연. 옛날에 황해도에 무관 이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무관은 재산이 많고 도량이 매우 넓어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였지요. 그리고 사람들도 잘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누군가 위급한 일을 당했다고 하면 아낌없이 재산을 퍼주다 보니 재산이 모두 없어지고 말았지요. 그러나 그 무관은 풍채가 늠름하고 멋져서 무관을 본 사람들은 언젠가 크게 출세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무관은 선전관이 되었다가 어떤 일에 연루되어 쥐기를 잃은 뒤 고향에 내려와 몇 년을 보내었지요.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무관을 새로운 벼슬에 추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관이 아내에게 말하였지요. 벼슬도 할 수 없고 집이 이렇게 가난하니 하루아침에 죽게 될까 걱정이요. 남은 땅을 모두 팔면 400냥은 나올 텐데 이걸 들고 서울에 가면 벼슬을 얻을 수 있을게요. 일이 성공하면 사는 것이고 실패하면 죽는 것이요. 아내도 그러자고 했습니다. 마침내 땅을 모두 팔고 보니 400냥이 나왔지요. 100냥은 아내에게 주어 생계를 꾸리게 하고 나머지 300냥을 들고 서울에 갔습니다. 무관이 하인들을 앞세워 준말을 타고 가니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지요. 경기도에 이르러 하룻밤 묵게 되었습니다. 하인들이 말먹이를 준비하고 있는데 번거지를 쓰고 깨끗한 옷을 입은 사내가 호련 나타났지요. 처음엔 밖에서 엿보고 서 있더니 이윽고 안으로 들어와 하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말하는 품이 아주 정다웠습니다. 하인들이 사내를 좋아하게 되어 어디서 오느냐고 묻자 사내가 말하였지요. 저는 병조 판서댁 하인입니다. 무관이 멀리서 그 말을 듣고 급히 사내를 불러 물으니 대답이 똑같았습니다. 무관은 몹시 반가워하며 말하였지요. 내 지금 벼슬을 구하러 서울에 가는 중인데 내가 만나고 싶은 분이 바로 병조의 전관이야. 네가 정말 병조 판서 댁에서 신임하는 하인이라면 나를 위해 중간에서 주선을 좀 해줄 수 있겠느냐? 그런데 네가 여기 온 건 무슨 일 때문이지? 소인은 병조 판서댁 우두머리 하인입니다. 상전댁 노비가 평안도에 많이 있는데 공무를 받아오라는 분부를 받고 오늘 출발하였지요. 무관이 그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말하였지요. 너를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이리 길이 어긋나는구나. 어찌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저하고 같이 서울에 가시기만 하면 되지요. 소인은 분부를 받고 나온 지 벌써 며칠이 되었습니다만 길이를 택하여 출발하느라 지금에야 나왔는데 상정께선 아직 모르실 겁니다. 지금 되돌아가서 나리를 위해 일을 주선한 뒤에 출발해도 늦지 않겠군요. 그런데 행장 안에 지니신 것이 얼마나 되는지요? 300냥이 있지. 마침내 무관은 사내와 함께 서울에 갔습니다. 사내는 병조 판서집 근방에 무관의 숙소를 정해주었지요. 그리고 그 집 주인에게 무관을 잘 모시라고 당부하는데 주인을 대하는 태도가 몹시 위세등등했습니다. 무관은 주인이 사내를 근실히 받드는 모습을 보고 평소부터 사내와 잘 알고 지냈나 보다 여기며 더욱 사내를 믿었지요.
며칠 뒤 사내가 와서 말했습니다. 날이 지름길이 하나 있는데 백냥은 써야 합니다. 무관이 무슨 말이냐 급히 묻자 사내가 말했습니다. 대감의 누님이 한 분 계신데 혼자 되셨지요? 대감께선 누님을 몹시 생각하셔서 누님 말씀이라면 뭐든지 따르신답니다. 소인이 나리의 일을 그 댁에 아뢰었더니 마님께선 백냥을 주면 좋은 벼슬자리가 당장 나올 거라 하시는군요. 무가는 즉시 백냥을 주었지요. 하인들이 의심스레 말했습니다. 날이 직접 가시지 않고 저 사내에게 돈을 모두 맡기다니요. 사기가 아닐지 어찌 아십니까? 병조 판서 때 가인이라면 확실한 게지. 다음날 사내가 와서 말했습니다. 마님께서 돈을 받고 매우 좋아하시며 당장 대감께 말을 통하여 인사 발령할 때 적당한 자리가 있으면 반드시 1순위로 올려달라 간청하셨습니다. 하지만 대감께서 중히 여기시는 분이 옆에서 도와주시면 일이 더 확실하게 되겠지요. 대감께서는 아무 고을에 사는 벼슬아치 아묵의 나리를 좋아하고 중히 여기셔서 그분 말씀이라면 반드시 따르십니다. 그분께 50냥을 드리면 필시 좋아하며 큰 힘을 쓰실 것입니다. 무가는 그렇겠다 싶어 일을 추진하게 했습니다. 사내가 돌아와 기쁜 얼굴로 말하였지요. 제 말을 듣더니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무가는 또 50냥을 내주었습니다. 사내가 또 와서 말하였지요. 우리 대감께 소실 하나가 있습니다. 절세 미인이라 끔찍이 아끼시지요. 소실이 낳은 아들이 또 아주 잘생겼습니다. 아기 돌이 다가와서 잔치를 성대하게 차리려 하는데 소실이 따로 가진 돈이 없어서 걱정이 많더군요. 50냥을 바치면 참 좋아할 텐데 어떡할까요? 무가는 역시 좋은 생각이다 싶어 당장 50냥을 주었지요. 사내가 돈을 가지고 갔다가 금세 돌아와 말했습니다. 소실이 몹시 기뻐하며 힘을 다해 주신다고 합니다. 좋은 벼슬이 곧 내려올 테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십시오. 그런데 무관이 벼슬에 나아가시려면 의관을 잘 준비해 두지 않을 수 없지요. 50냥을 들여 관복을 장만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무관은 사내에게 돈을 주어 의관을 마련하게 했습니다. 오래되지 않아 비단 옷이며 폭이 넓은 허리띠며 신이며 황금 대구가 동시에 들어왔는데 모두 광채가 휘황하였지요. 처음에 의심하던 하인들도 기쁜 마음으로 좋은 벼슬이 반드시 내려오기를 바랬습니다. 무가는 옷을 갖춰 입은 뒤 명함을 들고 병조 판서 댁으로 갔습니다. 병조 판서에게 인사를 올리고 자신의 경력과 사정을 자세히 말하며 간절하게 호소하였지요. 판서는 고개만 끄덕일 뿐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무가는 판서가 사람들을 늘 그리 대하는 모양이라고 생각하였지요. 그러나 그 뒤로 판서 댁을 왕래하면서도 자신을 특별히 친절하게 대해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무가는 너무나도 초조하였지요. 그럴수록 더욱 사내의 환심을 사려고 사내가 오기만 하면 돈을 꺼내 고기와 술을 푸짐하게 대접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남아있던 돈 50냥마저 모두 써버렸지요. 무가는 몹시 고민하다가 사내에게 물었습니다. 네 말이 오랫동안 소용이 없는데 이유가 무엇일까? 대감께서
하루라도 나리를 잊으실 리 있겠습니까? 나리보다 돈을 더 많이 낸 사람이 대감과 더 긴밀한 사이가 되고 보니 나리가 어찌 끼어들 수 있겠습니까? 대감께서 다음 산정에는 나리를 아무 관리에 추천하겠다고 하십니다. 그 자리는 정말 좋은 자리이니 기다려 보십시오. 무가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정중하게 대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돈은 이미 바닥이 난 상태였지요. 인사 공문이 오는 날 주인과 아인이 모두 일찍 일어나 소식을 기다리며 눈이 뚫어져라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날이 저물고 인사 결제가 벌써 끝났지만 무관의 이름은 어디서도 들리지 않았고 산의 모습 또한 어디서도 보이지 않았지요. 전 같으면 날마다 오던 사내가 사흘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습니다. 무관은 그제야 덜컥 의심이 들어 묵고 있던 집 주인을 불러 물었지요. 병조 판서댁 우두머리 아이니 갑자기 오지 않는데 왜 그런가? 자네가 친한 사이이니 불러보게. 예? 그 사람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요. 병조 판서댁 하인이라는 건 나리께서 잘 아시는 일이 아닙니까? 소인이야 모르지요. 나리께서 판서댁 하인이라기에 저도 믿었지. 사실을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 뒤로 사내는 발길을 끊고 다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사기꾼 하나에 내 집 재산을 모두 날려버려 대대로 이어온 조상의 제사도 끊어지게 생겼고 많은 식구들을 나락에 빠뜨리고 말았구나. 처자식과 하인들의 원망과 분노와 책망과 질책을 무슨 말로 이해시키겠나?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도 죽는 게 속 편한 길이겠구나.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곧장 한강으로 달려갔지요. 의관을 다 벗어 던지더니 크게 소리를 몇 번 지르고는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이 등과 배를 차갑게 적시니 벌벌 떨려 저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 들었지요. 몇 걸음 물러나 우두커니 서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남에게 맞아 죽는 게 낫겠구나. 다음날 술을 거하게 마시고 만취해서는 비단 옷을 입고 황금 대구에 폭이 넓은 허리띠를 띠고 팔척 장신의 몸으로 성큼성큼 걸어서 곧장 종로로 가보았지요. 보는 사람마다 깜짝 놀라 무관을 신령한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무관은 모여있는 사람들 중 건장하고 사납게 생겨 싸움을 잘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하나 골랐습니다.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몸을 날려 발차기를 해대었지요. 그 사람은 황급히 달아나 버렸습니다. 다시 사람들을 빙 둘러보니 자기에게 이길 것 같은 사람이 보였지요. 앞으로 다가가 우두커니 서서 노려보는데 그 모습이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무관이 눈길이 가는 곳마다 모여있던 사람들이 와르르 흩어져 달아나니 거리가 텅 비어 한 사람도 없었지요. 남에게 맞아 죽으려 했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무관에게 맞아 죽을까 두려워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밤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지요. 무관은 다시 생각했습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 그 첩을 희롱하면 분명 맞아 죽을 수 있을 것이야. 다음날 아침 또 술을 마시고는 화려한 집을 발견했습니다. 당장 들어가 중문에 이르렀는데 아무도 가로막는 사람들이 없었지요. 마침내 안채로 불쑥 들어가니 젊은 여인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꽃처럼 아름다운 얼굴에 어여쁜 자태였지요.
여인은 구름처럼 풍성한 머리를 빗고 있었는데 무관을 보고도 별로 놀라지 않는 기색으로 물었습니다. 누구시기에 남의 집 안방에 들어오시오? 정신이 나간 사람이요? 무관은 대꾸하지 않고 곧장 마루 위로 올라가 여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인은 심하게 저항하지 않고 곁에서 꾸짖는 자도 없었습니다. 무관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싶어 물었지요. 남편은 어디 있소? 남편은 왜 묻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네. 관아에 고발하기 전에 당장 나가요. 남편이 있는 곳이나 말하시오. 내 사정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이러는 것이오. 그 사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예전에 선정관을 지낸 사람인데 사기꾼에게 속아 재산을 모두 잃고 말았소. 그래서 죽기로 결심했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없어서 남에게 맞아 죽으려고 일부러 이런 일을 거듭 벌였는데도 끝내 나를 죽여줄 사람이 없구려. 여인은 그 말을 듣더니 깔깔 웃으며 말하였지요. 정말 제정신이 아니군요. 댁이 과연 무관직책을 지낸 분이라면 이런 풍채를 가지고 왜 헛되이 죽으려 하십니까? 저 또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다른 곳으로 시집 가려 하는 참이었는데 문득 댁과 만났으니 이것도 하늘이 정한 인연이 아닐까요? 무관이 그 사정을 묻자 여인이 말했습니다. 제 남편은 역관입니다. 정실 부인이 있는데 제가 예쁘다는 소문을 듣고 저를 둘째 부인으로 맞은 지가 벌써 4년째이지요. 처음에는 한 집에 같이 살았는데 정실이 사납고 투기가 극심했지만 남편은 이미 늙고 힘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다투는 모습을 견디지 못하고 이 집을 사서 저를 옮겨 살게 하였지요. 처음에는 남편이 왕래를 했지만 아내의 투기를 두려워하여 며칠 뒤부터는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여종 2명이 집을 지키고 있었으니 제 신세가 과부나 다름없지요. 그러다 작년에 남편이 역관으로 청나라에 갔다가 마침 일이 생겨 북경에 체류하고 있는데 1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고 소식도 묘연하여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있습니다. 비록 먹고 입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다 한들 세상 사는 즐거움이라곤 조금도 없더군요. 지금은 여종들도 단속한 사람이 없으니 하나둘 떠나가서 늙은 여종 1명만 남았는데 그마저 바깥 출입이 잦아서 집을 자주 비우고 있습니다. 제 사정이 이러니 사기꾼에게 속아 죽으려 애써도 죽지 못한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만난 것은 하늘이 우리 2사람의 처지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하늘의 뜻을 따르고 싶은데 댁은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당신 말이 좋지만 나는 돌이킬 수가 없소. 나는 오직 죽는 수밖에 없소. 장부답지 못하군요. 아무튼 오늘 우리가 만난 건 우연이 아니니 왜 좋은 방도가 없겠습니까? 여인은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더니 술과 안주를 가지고 나와 손수 술을 따라 권하였지요. 무관은 여인의 미모에 반한 데다 그 말에 감동하여 여인이 권하는 대로 연거푸 잔을 들이켰습니다. 그 뒤로 무관은 그 집에 머물러 살며 죽고 사는 것을 오직 하늘의 뜻에 맡겼습니다. 무관이 밤이면 와서 묵고 낮에는 나가 논을며 어느덧 한 달을 지내고 보니 죽을 마음이 차츰 사라지고 즐겁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러나 여인에 대한 소문은 감추기가 어려웠지요. 이윽고 여인의 남편인 역관이 귀국하여
편지가 먼저 여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여인은 무간과 함께 도망치자고 했지만 무간은 수치스럽게 여기어 떠나지 못하고 망설이며 결정하지 못하였지요. 그 사이 역관은 벌써 역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역관의 식구들이 채비를 갖춰 마중을 나가니 역관이 아내에게 물었지요. 작은 집은 왜 안 왔소? 작은 집에겐 딴 사람이 생겼는데 당신과 무슨 상관이겠어요? 역관이 놀라 사정을 묻자 아내가 소문을 자세하게 전하였지요. 역관은 화가 나서 술상을 밀치더니 급히 말에 올라탔습니다. 예리한 칼을 손에 들고 말을 달렸지요. 대문을 박차고 들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떤 도둑놈이 내 방에 들어와 부인을 훔친 것이냐? 빨리 나와 내 칼을 받아라. 문득 한 사람이 방문을 열고 나와섰지요. 그 용모가 신선 같았습니다. 사내는 가슴을 드러내더니 편히 웃으며 말하였지요. 내 오늘 정말 죽을 곳을 얻었구나. 어서 찔러보아라. 역관이 얼굴을 들어보고는 저도 모르게 겁이 덜컥 났습니다. 기가 꺾이고 입이 떡 벌어지더니 바보처럼 한마디 말도 못한 채 몇 번 한숨을 쉬며 혀를 끌끌 찰 따름이었지요. 역관이 칼을 내팽개치며 말했습니다. 집과 부인 재산 모두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역관이 망연자실 나가며 뒤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인이 그때 벽 뒤에 숨어서 그 광경을 엿보다가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지요. 저런 못난 인간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어서 떠나요. 여인은 다락으로 뛰어 올라가서 상자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은화 300냥이 들어있었지요. 제 아버지도 부자입니다. 제가 시집 올 때 아버지가 이 돈을 주셨는데 저는 깊이 감춰두고 비밀로 하여 남편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다행히 당신을 만났으니 이 돈을 미천으로 삼으면 되겠어요. 또 바구니 하나를 꺼내왔는데 열어보니 금은 보화이며 머리 장식과 온갖 폐물이며 비단 옷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것도 수백 냥은 될 것이니 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서 하인에게 분부하여 말에 싣도록 하세요. 무간은 여인의 돈으로 예전 팔았던 땅을 모두 다시 사고 재산을 잘 운용하여 몇 년 만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서울로 올라가 벼슬을 구했는데 지난달의 실패를 거울 삼아 이번에는 주도 면밀하게 일을 추진하여 좋은 벼슬을 받았습니다. 여인은 무간과 해로하며 함께 큰 복을 누렸지요. 사람들은 무간이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을 잘 믿었기에 그런 결과에 이르렀다며 하늘의 도리는 밝고도 밝아 정말 틀림없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세금 내는 나무. 경상북도 예천군에 가면 석평마을이 있습니다. 옛날 이 마을에는 이수목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지요. 이수목은 이 마을의 토박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조상 대대로 농사를 지어 논밭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는 환갑이 지났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양자를 내어줄 일가 친척들도 없었지요. 노인은 근심에 젖었습니다. 죽을 날이 가까워 오는데 큰일이군. 자식이 없으니 내 죽으면 내 재산은 누구에게 물려주지? 그때 아내가 말하였지요.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당신과 친한 분들이 있잖아요. 형제처럼 가깝게 지내니
그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세요. 노인은 말도 안 된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럴 수야 없지. 그 사람들에게도 자손이 있는데 먼 훗날 우리 재산을 팔아치우고 마을을 뜨면 어떡해? 우리 재산은 개인 소유가 아닌 마을 공동 재산으로 남아 있어야 해. 그러던 어느 여름날 오후였습니다. 더위에 지친 노인은 시원한 그늘을 찾아 집에서 나왔지요. 마을 어귀에 500살이 넘은 커다란 소나무가 있어 그곳으로 갔습니다. 이 소나무가 마을에 뿌리를 내린 것은 500여 년 전이었지요. 마을 앞에는 석간천이라는 개천이 흐르는데 마침 큰 홍수가 나서 어린 소나무가 떠내려왔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나그네가 이 소나무를 건져 마을 어귀에 심었다고 합니다. 노인은 소나무 그늘에 누웠지요. 그런데 얼마 뒤 어디선가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걱정할 것 없다. 노인은 놀라 눈을 떴지요. 누구지? 틀림없이 사람 소리가 들렸는데? 노인은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몸을 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또다시 이런 소리가 들렸지요. 걱정할 것 없다. 노인은 벌떡 일어나 다시 주위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나무 말고는 아무도 없었지요. 노인은 눈을 크게 뜨고 소나무를 쳐다보았습니다. 나무 위에 사람이 올라가 있을 수도 있지. 어디 보자. 노인은 나무 위를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은커녕 새 한 마리도 없었지요. 그래도 혹시 몰라 소나무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데 다시금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걱정할 것 없다. 노인은 너무 놀라 뒤로 벌렁 넘어질 뻔하였지요. 소나무가 말을 하네. 노인은 너무 놀라 마구 소리치다가 잠이 깼습니다. 꿈이었던 것이었지요. 노인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중얼중얼 거렸습니다. 내가 왜 이런 꿈을 꾸었지? 소나무가 나에게 말을 걸다니. 내가 요즘 걱정거리가 있음을 소나무도 알았나 보네. 노인은 소나무가 왜 자기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걱정거리를 해결해 주려고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걱정할 것 없다. 이 말은 곧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맡기라는 뜻이야. 이제 알았다. 소나무는 내 재산을 자기에게 맡기라는 것이야. 자기에게 물려주면 걱정거리가 사라진다는 것이지. 노인은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노인은 그 길로 군청으로 달려가 자신의 땅을 소나무 앞으로 물려주고 등기 이전까지 마쳤지요. 그리하여 소나무는 석송령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토지 대장에 그 이름이 올라 재산을 갖게 되었습니다. 최초로 세금을 내는 부자 소나무가 된 것이었지요. 이 석송령은 천연기념물 제294호로 지정되었으며 석평마을의 마을회관 앞에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거인과 팔만대장경. 옛 고려시대 경상도 합천 땅에 거인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인은 이름 그대로 보통 사람보다 몸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게다가 보기 드문 천하장사여서 그의 힘을 당할 사람들이 없었지요. 하지만 거인은 온순했습니다. 그래서 고을 사람들은 입만 열었다 하면 그를 칭찬하곤 하였지요. 거인은
합천고을의 하급 관리였습니다. 백성들을 위하는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기 때문에 누구나 그를 좋아하였지요. 어느 날 저녁 거인은 관아에서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거인은 길을 걷다가 길가에 쓰러져 있는 강아지를 보았지요. 어디가 아픈지 계속 앓는 소리를 내었습니다. 거인은 강아지를 번쩍 집어들어 보았지요. 거인은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눈이 세게 달린 강아지였던 것이었지요. 거인은 강아지를 품에 꼭 안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어쩌다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났니? 너도 이렇게 태어나고 싶진 않았겠지? 자, 우리 집으로 가자. 거인은 강아지를 안고 집으로 갔습니다. 여보, 버림받은 강아지를 주워왔소. 우리가 이 강아지를 키우도록 합시다. 거인은 아내에게 강아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머, 눈이 하나 더 있네요. 아휴, 징그러워라. 어떻게 이런 강아지를 키워요?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서 이 녀석을 돌봐줍시다. 강아지 밥은 내가 꼬박꼬박 챙겨줄 것이니 당신을 귀찮게 하는 일은 없을 거요. 아내도 마지못해 승낙하고 말았지요. 강아지는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밥을 주자 허겁지겁 먹더니 곧 기운을 차렸지요. 거인은 강아지를 내려다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새눈박이 강아지는 거인의 사랑을 받으며 쑥쑥 자랐지요. 어느새 어른 개가 되어 마치 사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성질이 어찌나 순한지 꼭 토끼 같았지요. 개는 주인을 닮는다는 말이 맞나 봐. 거인네 개를 좀 보라고. 얼마나 순한지 한 번도 짖지를 않네. 새눈박이 개는 주인을 몹시 따랐습니다. 저녁 때가 되면 퇴근하는 주인을 맞이하러 오리 밖까지 나갔지요. 오늘도 미리 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어째 너는 단 하루도 거르지를 않니? 새눈박이 개는 아침에 주인이 출근하면 주인을 따라 오리 밖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그만 들어가거라. 주인이 일부러 쫓아도 개는 말을 듣지 않았지요. 거인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눈박이 개를 금이야 오기야 하고 키웠습니다. 그런데 개와 같이 산 지 만 3년이 되는 날 슬픈 일이 생겼지요. 아무 병이 없던 새눈박이 개가 앉은 채로 죽었던 것입니다. 이 녀석아, 제발 눈을 좀 떠보렴. 거인은 개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지요. 사흘째 되던 날 거인은 개의 죽음을 슬퍼하며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사람처럼 관에 넣어 양지 바른 곳에 묻어 주었지요. 거인은 개를 떠나보내고 상심이 큰 나머지 병을 앓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병은 깊어졌고 3년이 지난 가을 어느 날 역시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거인은 저승 입구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불쑥 그의 앞으로 나서며 그에게 절을 하였지요. 주인님,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인이 상대를 쳐다보니 빨간 옷을 입고 왕관을 썼는데 눈이 세 개였지요. 누구시죠? 거인이 어리둥절해하자 상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저승문을 지키는 삼목왕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죄를 지어 개로 태어나 인간 세상에서 3년 동안 귀양살이를 하였지요. 그런데 운 좋게도
마음씨 착한 주인님을 만나 호강하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무사히 하늘나라로 돌아와 이전 관직에 복귀할 수 있었지요. 주인님, 정말 고맙습니다. 거인은 크게 놀라며 삼목왕을 쳐다보았지요. 주인님, 이제 저승에 오셨으니 곧 염라대왕을 만나시게 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염라대왕의 질문에 답하신다면 이승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내를 혼자 두고 와서 가슴이 아팠는데 저승에서 살아 돌아간다면 기쁘고 좋지요. 삼목왕이 전해주는 말을 새겨들은 그는 저승으로 들어가 염라대왕 앞에 섰습니다. 염라대왕이 말하였지요. 너는 인간 세상에서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왔느냐? 거인은 삼목왕이 일러준 대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방 고을의 하급 관리로 평생 근무에 좋은 일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부처님 말씀이 담긴 불경을 판에 새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못하고 이렇게 저승으로 와서 원통할 따름이지요. 염라대왕은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 그 일을 마치면 되지 않겠느냐? 염라대왕은 거인에게 부처님의 말씀이 적힌 불경 두루마리 상자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서 있는 신하들을 보았지요. 여봐라, 저 사람을 인간 세상으로 돌려보내라. 염라대왕의 명에 따라 거인은 불경 두루마리 상자를 들고 인간 세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내는 깜짝 놀랐지요. 당신 살아났네요. 이게 어찌 된 일이지요? 저승까지 갔다가 염라대왕이 불경을 판에 새기라 해서 이렇게 살아 돌아왔소. 거인의 손에는 염라대왕에게 받은 불경 두루마리 상자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뒤 거인 부부는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었지요. 불경을 판에 새기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한 거인 부부는 시주를 얻으려고 방방곡곡을 돌아다녔습니다. 그 무렵 공주가 중병에 걸리고 말았지요. 용하다는 의원들을 불러왔지만 그들은 치료 방법은커녕 무슨 병인지도 몰랐습니다. 왕이 죽어가는 공주를 보며 한숨을 쉴 때 공주가 기운 없는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제 병이 나으려면 거인 스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 스님을 불러주십시오. 왕은 사람들을 풀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절에 보내었고 마침내 거인 부부를 찾아내어 대궐로 불러들였습니다. 공주는 거인을 반기며 입을 열었지요. 뜻밖에도 삼목왕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승에서 염라대왕의 심부름을 받고 온 삼목왕입니다. 염라대왕은 제게 공주의 몸을 빌려 이곳에 머물게 하여 대왕 마마께 큰 일을 맡기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공주의 몸속에 있는 삼목왕이 왕에게 부탁했습니다. 대왕 마마, 거인 스님이 불경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이 내용을 목판에 새기는 일을 맡아주십시오. 그러면 공주의 병이 깨끗이 나을 뿐 아니라 외적을 물리치고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왕이 허락하자 삼목왕은 거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공주의 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 순간 공주는 병이 씻은 듯이 나았지요. 그 뒤 왕은 목판을 마련하여 목공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두루마리 불경을 목판에 새기는 작업을 시켰지요. 이 작업은 16년 동안 진행되었으며 8만 장의 목판에 불경을 새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팔만대장경이랍니다. 금강산 매바위. 옛날 금강산 근처에 있는 어느 마을에 공씨 성을 가진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땅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지요. 남의 땅은 무슨 수를 쓰든지 빼앗아 제 소나기에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을 땅은 공씨 땅이었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공씨의 땅을 빌려 농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공씨가 사는 마을에 매 사냥꾼이 나타났지요. 매 사냥꾼은 보통 매보다 몇 배는 더 큰 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매는 놀라운 사냥 솜씨를 지니고 있었지요. 공씨는 그 사냥꾼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공씨는 매를 보자 무척 탐이 났습니다. 공씨는 매를 정신없이 바라보다가 매 사냥꾼에게 물었지요. 저 매는 어디서 구하셨소? 매 사냥꾼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매를 아버지에게 물려받았습니다. 이 매는 고조 할아버지께서 새끼 때부터 집에서 기르셨지요. 뭐라고요? 4대째 기른 매라면 150살쯤 되었다는 것이요. 그렇지요. 나이가 그리 많으니 다른 매보다 덩치가 큰 것이지요. 이 매는 노루 사슴도 잡는답니다. 공씨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떤 날은 곰 사냥도 하지요. 그때는 매 덕분에 목돈을 벌어 주머니가 두둑했습니다. 매가 곰까지 잡는다. 저 매만 있으면 돈방석에 앉을 수 있겠군. 공씨는 매를 바라보았습니다. 볼수록 탐이 나는 보물 같았지요. 저 매를 나에게 넘기시오. 돈은 달라는 대로 드리겠소. 아니요, 싫습니다. 이 매 덕분에 우리 가족이 생계를 잇고 있는데 어떻게 팔겠습니까? 어르신께서 아무리 값을 후하게 쳐주셔도 그 돈으로 우리 가족이 몇 대에 걸쳐 먹고 살 수는 없지요. 돈이 싫다면 땅을 주겠소. 당신네 가족이 몇 대에 걸쳐 부쳐 먹을 만한 땅을 말이요. 매 사냥꾼은 구미가 당기는 채 눈을 깜빡이며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였지요. 매값으로 땅을 받도록 하지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땅을 주셔야 합니다. 줬소. 그리하여 공씨는 매 사냥꾼에게 땅 문서를 주고 매를 넘겨받았습니다. 드디어 매가 내 것이 되었군. 난 땅이 아깝지 않지. 나중에 그럴듯한 핑계를 대어 또 땅을 가로채버리면 되니까. 그날 밤 매 사냥꾼은 마을 사람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것이 있습니다. 공씨에게 빼앗겼던 땅 문서입니다. 다시는 빼앗기지 말고 잘 간수하십시오. 매 사냥꾼은 마을 사람들에게 땅 문서를 나누어 주고 산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공씨가 매를 데리고 사냥에 나선 것은 다음 날이었지요. 머슴들과 함께 산속 깊이 들어갔습니다. 공씨는 매를 날려보냈지요. 곰을 잡아오너라. 매는 사냥감을 찾아 숲 위에 빙빙 맴돌았지요. 공씨는 매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매가 곰을 잡으면 좋겠는데. 공씨가 이렇게 속으로 외쳤을 때 매가 사냥감을 찾았는지 화살처럼 아래로 내리꽂혔습니다. 공씨가 흥분하여 소리쳤지요. 얘들아 서둘러라.
매가 곰을 잡으려나 보다. 공씨는 머슴들을 앞세워 매가 간 곳으로 달려가 보았지요.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 근방을 이잡듯 뒤져도 매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녀석이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게야? 공씨는 발길을 돌려 산을 내려가기 시작하였지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산 입구까지 내려왔을 때 큰 길 옆 봉우리에 매가 앉아 있었지요. 내 애간장을 태우더니 여기 있었구나. 이리 오너라. 집에 가자꾸나. 하지만 매는 공씨를 보고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봉우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지요.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야. 공씨가 아무리 외쳐도 매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씨는 보다 못해 매를 향해 돌을 던졌지요. 그런데 그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는 돌을 맞는 순간 몸이 2배로 불어난 것이었지요. 공씨는 다시 돌을 집어들어 매를 향해 던졌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매의 몸이 2배로 늘어나 처음의 4배가 되었지요. 하지만 공씨는 더 이상 돌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매는 돌을 맞자 공씨를 잡아먹을 듯 무섭게 쏘아보았던 것이었지요.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온 공씨는 병을 얻었습니다. 헛소리를 하며 며칠을 몸져 눕더니 결국 숨을 거두었지요. 공씨에게 땅 문서를 받고 매를 넘긴 사냥꾼은 바로 금강산에서 돌을 닦는 도사였습니다. 그는 공씨가 땅 욕심이 많아 마을 사람들의 땅을 모두 가로챘다는 소문을 들었지요. 그래서 공씨를 혼내주고 마을 사람들의 땅을 되찾아 주려고 일부러 매 사냥꾼이 되어 마을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매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봉우리 위에 그대로 앉아 있었지요. 그리하여 바위로 굳어져 마을 사람들은 그 바위를 매 바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욕심쟁이 공주. 옛날 어느 고을에 어머니와 아들 삼형제가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임종이 다가오자 새 아들을 불러놓고 보물 3가지를 나누어 주었지요. 큰 아들은 굿을, 둘째 아들은 피리, 막내 아들에게는 조끼를 물려주었습니다. 큰 아들에게 준 구슬은 굴리기만 하면 돈이 나오는 신기한 구슬이었지요. 둘째 아들에게 준 피리는 불기만 하면 군인이 나오는 필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에게 준 조끼는 입기만 하면 보이지 않는 투명 조끼였지요. 고을에는 어머니가 아들들에게 신기한 물건을 물려주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 소문은 공주도 듣게 되었지요. 공주는 뭐든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갖고야 마는 욕심쟁이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물건들을 가질 수 있을까? 공주는 아들들이 가진 보물이 탐이 났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던 공주는 우선 큰 아들을 불렀지요. 네 어머니께서 주셨다는 구슬을 좀 보여줄 수 있겠느냐? 공주가 친절하게 말하자 큰 아들은 선뜻 구슬을 굴려보았습니다. 순식간에 공주는 큰 아들의 구슬을 주워 감추었지요. 그러더니 큰 아들을 깜깜한 광에 가두었습니다. 공주는 다음 날 둘째 아들을 불렀지요. 어머니께서 주셨다는 피리를 한번 볼 수 있겠느냐? 공주가 정답게 대하자 의심 없이 피리를 보여주었지요. 내가 한번 불어보고 싶구나. 좀 빌려다오. 그러자 둘째 아들은 피리를 공주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피리를 손에 쥔 공주는
둘째 아들도 깜깜한 광에 가두었지요. 한편 막내 아들은 형들이 대궐로 들어간 후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되었습니다. 형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어. 막내 아들은 얼른 조끼를 입고 대궐로 들어갔습니다. 형들을 찾아 이곳저곳 기웃거렸지만 형들은 보이지 않았지요. 결국 막내 아들은 공주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형의 구슬과 피리가 있잖아. 동생은 숨죽여 공주를 지켜보았지요. 공주가 구슬과 피리를 만지작거리며 좋아했습니다. 저런 나쁜 공주 같으니라고. 막내 아들은 공주가 미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큰 기침 소리를 내었지요. 그러자 공주는 누가 온 줄 알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이불 속으로 구슬과 피리를 숨겼습니다. 막내 아들은 재빨리 이불 속을 들추어 구슬과 피리를 꺼내려고 하였지요. 그런데 그때 조끼 자락이 나풀거리면서 막내 아들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도둑이야. 공주는 기겁을 하며 소리를 쳤습니다. 막내 아들은 하는 수 없이 도망을 쳤지요. 밖으로 뛰어나온 막내 아들은 숨을 헐떡거리며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지? 막내 아들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배가 고픈 막내 아들은 우물 옆에 있는 아가위를 보았지요. 마침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탐스럽게도 열렸구나. 막내 아들은 빨갛게 익은 아가위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열매를 먹자 코가 길어졌지요. 빨갛게 익은 아가위를 계속해서 먹자 막내 아들의 코는 자꾸만 길어져 땅바닥에 닿았습니다. 깜짝 놀란 막내 아들은 다른 나무에 달려있던 누런 아가위를 먹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코가 점점 짧아졌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옳지, 이 붉은 아가위를 가지고 가서 못된 공주에게 먹여야겠다. 막내 아들은 붉은 아가위를 따서 대궐로 갔습니다. 아가위 사시오. 아가위 사시오. 막내 아들은 크게 소리쳤지요. 마침 공주가 대궐 문 근처를 지나다가 막내 아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욕심 많은 공주는 붉은 아가위를 보자 군침이 돌았지요. 공주는 막내 동생에게서 열매를 사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맛있게 먹던 공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공주의 코가 한 뼘이나 길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붉은 아가위를 많이 먹어버린 공주의 코는 점점 더 길어졌지요. 공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대궐한 의원을 부르고 온갖 약을 써보았지만 공주의 코는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공주는 어디에도 가지 못하고 방에만 누워 있었지요. 그 사이 막내 아들은 조끼를 입고 대궐로 들어갔습니다. 임금님을 보자마자 막내 아들은 얼른 조끼를 벗었습니다. 아니, 너는 누구냐? 그리고 어떻게 여기까지 온 것이야? 전하, 전 형님들을 구하러 왔습니다. 네 형들이 어디에 있단 말이냐? 공주님께서 제 형들을 어딘가에 가두셨습니다. 임금님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어찌 공주가 네 형들을 가두겠느냐? 임금님은 막내 아들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그동안의 일을 사실대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럴 수가. 여봐라, 공주를 당장 불러오너라. 임금의 명을 받은 신하들은 공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길어진 코를 들고 서 있는 공주의 꼴이 정말 우스웠지요. 공주야, 네가 저 사람 형들의 보물을 빼앗고 가두었다는 게 사실이냐? 임금님이 물었습니다. 아바마마, 저는 모르는 일이옵니다. 공주는 시치미를 떼며 임금에게 말하였지요. 임금님, 공주님의 이불 속에 형들의 보물인 구슬과 피리가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 말하자 임금님은 신하들을 시켜 막내 아들이 말한 대로 이불 속에 숨겨져 있던 구슬과 피리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공주야,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도 끝까지 아니라고 할 테냐? 임금님은 더욱 화가 나서 큰 소리로 공주에게 말하였지요. 그래도 욕심 많은 공주는 형들이 있는 곳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막내 아들은 할 수 없이 신하가 들고 있던 둘째 형의 피리를 빼앗아 불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어딘가에서 창과 칼을 든 병사 수천 명이 쏟아져 나왔지요. 이 광경을 본 임금님과 공주는 겁이 나서 덜덜 떨었습니다. 아바마마,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들의 형들은 광에 가두었습니다. 임금님은 곧 형들을 풀어주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공주에게 노란 아가위를 주었습니다. 노란 아가위를 먹은 공주의 코는 원래대로 돌아왔지요. 그 후 공주는 나쁜 마음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